주식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주식은 오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분명히 예전보다 비싸졌습니다. 주유소 기름값도 부담스럽고 여행비와 숙박비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말이 갈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 매출도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럼 주식에는 좋은 거 아닌가? 반대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데 그럼 모든 주식이 다 나쁜 건가? 처음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헷갈립니다. 오늘 영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영상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를 때 내 생활비와 기업 이익, 그리고 주가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쉽게 이해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면 세 가지 기준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째, 물가가 올랐다는 숫자만 보지 말고 왜 올랐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기업이 오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물가가 금리와 환율을 거쳐 주식시장에 어떤 압력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앞으로 물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냥 겁먹거나 반대로 무조건 기회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조금씩 약해지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만 원으로 장을 봤는데 올해 비슷하게 샀더니 10만 3천 원이 필요하다면 체감상 물가가 오른 겁니다. 통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사는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장바구니처럼 묶어놓고 그 장바구니 가격이 예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3.1%가 엄청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똑같이 3.1% 오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품목은 거의 안 오를 수 있고 어떤 품목은 훨씬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물가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석유류입니다. 에그제큐티브 서머리 기준으로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를 가진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택배, 물류, 항공, 해운, 버스, 트럭 운송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기업도 원재료와 운송비 부담을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값은 경제 전체의 이동 비용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을 옮기는 비용이 오르고 사람이 이동하는 비용도 오르고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물가가 왜 올랐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 여행과 숙박 수요 증가, 서비스 가격 상승이 같이 작용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물가는 크게 뛰었고 오락문화, 음식, 숙박 같은 서비스 물가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물가에는 헤드라인 물가가 있고 근원 물가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전체 소비자 물가입니다. 2026년 5월에는 3.1%입니다. 근원 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변동이 큰 품목을 빼고 보는 물가입니다. 이번에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볼까요? 기름값이나 농산물 가격은 날씨, 전쟁, 국제유가, 환율에 따라 갑자기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도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그건 경제 안쪽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꽤 오래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몸에 열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잠깐 체온이 오른 건지 아니면 몸 안에 염증이 생겨서 계속 열이 나는 건지 봐야 합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지금 체온입니다. 근원 물가는 몸 안쪽에 열이 계속 남아있는지 보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생활 물가 지수입니다. 생활 물가는 사람들이 자주 사는 품목 중심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2026년 5월 생활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 부담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전체 물가가 3.1%라고 해도 자주 사는 음식, 교통, 외식, 생필품이 더 많이 오르면 체감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가의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주식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통로는 기업 비용입니다. 카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두 가격이 오릅니다. 우유 가격도 오릅니다.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도 부담됩니다. 이때 카페 사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커피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매출은 늘고 이익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경쟁 카페가 많아서 가격을 못 올리면 매출은 비슷한데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게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의 매출 숫자는 커질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이익입니다. 매출이 10% 늘었는데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가 15% 늘었다면 회사는 더 많이 팔고도 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는 이 기업이 가격을 올릴 힘이 있는지, 오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비용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가격 전가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용이 올랐을 때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계속 사주는 힘입니다. 라면, 생필품, 독점적인 서비스, 강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릴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가 쉽게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업은 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모든 기업이 똑같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업이 똑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통로는 소비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집니다. 월급이 똑같은데 장보기, 외식, 교통비가 늘어나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먼저 꼭 필요한 소비를 남기고 나중에 해도 되는 소비를 줄입니다. 여행, 외식, 가전, 의류, 취미, 구독 서비스 같은 영역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비가 한 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비는 계속 유지되고 어떤 소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비재 기업을 볼 때도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 기업의 제품이 꼭 필요한 소비인지,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계속 사는 제품인지,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줄이는 소비인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통로는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금리를 올리거나 적어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더 자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기업의 금융 비용도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를 잡으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성장주는 보통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앞으로 크게 벌 돈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먼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100만 원과 10년 뒤에 받을 100만 원은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굳이 먼 미래의 돈을 지금 비싸게 쳐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미래 성장 기대가 큰 주식들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오르면 모든 주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보험 같은 금융주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 수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은행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도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은행에는 좋은 면이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순간에는 다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5월 국내 물가 상황을 보면 초보자가 특히 봐야 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 상승의 출발점이 유가와 서비스에 있다는 점입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과 생활비를 동시에 밀어 올립니다. 교통비가 오르면 사람들의 체감 부담이 커지고 물류비가 오르면 기업 원가도 올라갑니다. 여행과 숙박 수요가 늘어 서비스 가격이 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회복과 서비스 가격 상승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근원 물가가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도 물가가 2.5% 올랐다는 건 물가 압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활 물가가 3.3%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는 품목의 부담이 높으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약해지면 기업 매출과 이익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아주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항공과 운송업은 유가가 중요합니다. 항공사는 항공유 비용이 큽니다.
물류기업은 경유와 운송비 영향을 받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면 매출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비가 더 빨리 오르면 이익은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를 볼 때는 여행객이 늘었다는 뉴스만 보면 부족합니다. 항공유 가격, 운임, 환율, 영업이익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정유업은 조금 다릅니다. 유가 상승이 정유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가가 너무 높아져 소비가 위축되거나 정부의 유류세 정책과 가격 통제 이슈가 커지면 기대만큼 이익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식, 유통, 소비재 기업은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식자재 가격, 임대료, 배달비, 인건비가 올라가면 마진이 눌릴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계속 사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줄어들면 매출과 이익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업종은 환율과 수요를 같이 봐야 합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소비가 둔화되면 전자제품, 서버, 스마트폰, PC 수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환율이 올라서 좋다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모리 가격, 고객사 재고, 글로벌 수요, 설비 투자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가는 생활비 이야기일 뿐 주식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는 기업의 원가, 소비자의 지갑, 금리, 환율, 실적 전망을 모두 건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물가가 단순한 생활 뉴스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도 늘고 주식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부 기업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올릴 힘이 없는 기업은 비용만 오르고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기에는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을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많이 팔았는지가 아니라 팔고 나서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모든 주식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이유가 상승기에 정유주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강한 소비재 기업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 기대만 높고 아직 이익이 약한 기업, 원가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기업, 부채가 많아 이자 부담이 큰 기업은 더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볼 때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물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 CPI와 근원 물가를 나눠서 봅니다. 전체 CPI가 오른 건 알겠는데 그게 유가와 농산물 같은 일시적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서비스와 임금, 임대료처럼 오래 갈 수 있는 요인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 물가를 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사는 품목이 많이 오르면 소비 심리에 부담이 됩니다. 소비 심리가 약해지면 유통, 외식, 여행, 내수 기업의 실적 기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가격 전가력을 봅니다. 원가가 올랐을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인지,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떠나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면 물가 부담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리와 환율을 같이 봅니다. 물가가 높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의 평가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좋은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지 봐야 합니다. 정유업이 좋아질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미 주가가 그 기대를 반영했다면 이후 움직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업종을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물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물가는 3%대로 올라왔고 그 중심에는 석유류, 교통, 서비스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바구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원가와 소비 심리, 금리 기대, 업종별 실적 전망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식 초보자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 해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업이 얼마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소비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 기대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앞으로 물가 뉴스가 나오면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왜 올랐는지, 오래갈 물가인지, 기업이 비용을 넘길 수 있는지, 금리와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했는지, 이 순서를 잡으면 인플레이션 뉴스가 나와도 막연히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업종 뉴스가 나와도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용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을 읽기 위한 언어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지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도구입니다. 물가가 왜 올랐지? 이 기업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 소비자는 계속 살 수 있지?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주가는 이미 그 기대를 반영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갈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쉽게 풀어봤으면 하는 주식 기초 개념도 같이 남겨주시면 실제 초보자 입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